2024년에도 4월 총선부터 시작해서 11월에 미국 대선으로 트럼프가 2기 7개월을 하기도 했고요. 이제는 탄핵 정국까지 맞이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더욱더 좀 불안한 상황인데요. 앞서서 교수님께서도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겹치고 있고 특히나 이내 탄핵까지 겹치는 바람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정말 엎친 데 덮쳐서 지금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자산시장에서 기회라는 건 네. 그러니까 조건식이지 어떤 시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탄핵 정국이라든지 정치적 불안정성, 그다음에 뭐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게 예를 들어서 시장에 적용이 돼서 가격이 하락해야 기회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근데 네. 뭐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그냥 가격이 더 오른다거나 이러면 기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마?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과정이 그래서 필요하냐면,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예측하지 못한 사실이 발생했을 때, 왜냐면 그거의 반응보다도요 대응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반응과 대응의 차이는 반응한다는 건 뭐냐면 감정에 치우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럼 미리 예측하고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특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 사이클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2024년도에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금리가 인하된다니까 인하되기도 전에 미리 대출받아서 집을 사요. 맞아요. 이게 전형적으로 반응이죠. 대응하면 사실은 시장을 차분히 보고 가격의 변화 원인을 잘 찾아서 내 집 마련 계획이라든지 그 변화를 기회로 잡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나 불확실성을 반응하지 마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전제는 뭐가 있냐면 이게 한국의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이거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주식처럼 갑자기 올랐다가 갑자기 빠지고 갑자기 올랐다가 갑자기 빠지고 사실 길게 보면 그런 현상이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긴 흐름이라는 게 사실은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 사이클 상에서 이런 어떤 불안 요인이나 불확성 요인이 어떻게 가격에 그러니까 반영되고 네. 그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건가 이런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앵커님도 계속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시장이 안 좋다, 뭐 가격이 하락하다 이런 얘기하면 네. 희망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요. 드리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산시장에서의 가장 큰 희망은 변화될 때예요. 계속 오르면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 변화의 방향이 좀 너무 무서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하락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럼 희망이 커지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좀 경계할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좋다, 나쁘다. 누구 기준입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나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른 게 좋은 시장이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증가할 때 시장이 좋다고 얘기해요. 그쵸? 우리나라 50%가 무주택자고 맞아요. 50%가 전월세를 살고 있고 내 집 마련이 꿈인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모든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가격이 오르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치가 반영된 판단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 내린 거 그리고 네. 어떻게 변화될 건가가 중요한 거지 좋다 나쁘다 희망이 있다 뭐 불안하다 이런 거가 가치가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판단하는 순간 불안해지고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치 중립적으로 시장을 판단하고 그래서 불안보다도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장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지금 다시 좀 짚어주신 것 같아서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굉장히 크게 좀 귀감이 됐을 것 같기도 해요. 큰 그림으로 좀 긴 호흡이 진행이 되는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확인 후에 접근을 하는 것도 너무 늦지 않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 영향 어떨까요? 저는 불확실성은 결국 제거가 된다고 봅니다. 제거가 우리 된다. 안개가 있으면 안개가 뭐 1년 365일 갈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해도 생겼으면 뜨겠죠. 지나가는 거고 이것 네. 또한 지나가는 건데 이제 불확실성의 원인을 좀 분석을 해봐야겠죠. 이제 두 가지입니다. 트럼프하고 이제 국내 정치인데 트럼프를 보면 이제 뭐 고금리 강달러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세 부과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세금 인하인데
관세를 부과하겠다. 중국에 최대 60%, 우방국도 봐주지 않겠다. 20% 최대 부과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부과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금리를 못 내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미국의 소비 시장이나 지금 국민들 경제가 좋냐라고 하면 이번에 왜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바뀌었을까요? 결국에는 물가 못 잡았기 때문에 곳간에서 인신 난다고 미국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이걸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를 잘하는 사업가 출신이 이제 한 번 했잖아요. 이제 네. 이번이 마지막 임기 4년인데 중간 선거가 이제 2년 후에 있는데 이거 경제 잘못 건드리면 트럼프도 2년 후에 식물 대통령이 저는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도 결국 네. 제거되겠죠. 이게 뭐 저는 상반기에 제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우리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탄핵됐을 때도 보면 한 4개월 정도 거래량이 뚝 떨어졌는데 실제로 집값은 크게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조기 대선이 하고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는데 지금 또 그런 시나리오로 흘러간다면 저는 이거 불확실성은 결국 제거되리라고 보는데 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이제 이게 좀 길어졌을 때 길어지면 2차 하락이 생기는 건데 우리가 이광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공포감을 가지고 지나치게 뭐 아우 큰일 났어 나 빨리 금매로 팔아야겠어 막 이런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조금 관망세가 짙어지고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면 그때 이제 또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대응을 근데 해야 되는 거죠. 2016년 보면 제거되면서 이제 거래량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갔는데 네네. 지금은 그때처럼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상승 구간 내에서 탄핵이 됐기 때문에 네. 급등을 한 거고요. 지금 또 제가 앞서서 이제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반등이 급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거래량이 줄어들었고 내려왔기 때문에 반작용으로 반등을 할 수 있는 거지 이제 급등 가능성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한문도 교수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짧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노벨상을 받으신 로버트 루카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네. 합리적 기대가설이라는 이론을 펼쳤는데요. 정부의 정책이든 뭐든 간에 상관없이 시장에서는 시장 주체들이 다 합리적인 판단을 합니다. 아까 거래량 말씀하셨는데 거래량이 지금 정부의 그 어마어마한 정책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네. 예전에 영끌 시절만도 못합니다. 반토막 수준이에요. 올라간 것이. 도리어 이제 거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1000, 2000대로 지금 서울도 바라보고 있고 전국이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아쉽게 그 대한민국의 그 라스베가스나 벨웨어라고 미국의 최고급 아파트들하고 주택들이 있는 곳이 보도에 나오는 비율을 따지면 한두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강남 3구가 어떻게 나오죠? 거의 뭐 매일 보이죠? 네. 이런 나라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언론 보도의 어떤 그 사주들이, 언론사들이, 건설사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 영향도 좀 크고 주간 통계를 내는 나라가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 국민은 아니고 일부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진 부동산에 투자한 분들이 거의 뭐라 그럴까요? 멘탈이 다 그쪽에 그냥 올인돼 있어요. 전부. 이분들이 이제 아까 소장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안개가 언젠가 거친다고요. 네. 그럼 이 상승론에 대한 기대감, 탐욕은 언젠가 거치겠죠. 또 거꾸로 우리 튤립법을 깨지듯이 다들 한 곳만 쳐다보고 있다 돌아보니까 아니거든요. 자,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솔직히 다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모든 보고서가. 그럼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상승론자분들이 얘기하시는 M2 대비 주택 가격 상승이 있잖아요. 그 비율을 그거 맞죠? 당연히 사과가 두 개가 있는데 M2가 100원밖에 없으면 하나당 50원이잖아요. 50원인데 만약에 돈이 200원이 됐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원이 되겠죠. 네. 두 배로. 네. 그럼 비율 맞춰서 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저도 M2 대비 부동산 가격이 비례해서 올라간다는 건 뭐 당연한 기본 원칙이고, 그러면 비율대로 왔는지 제가 계산을 다 해봤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해본 결과 뭐 좀 오류가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주택 가격이 M2 대비 2000년부터 2024년, 2022년에 제가 끊어봤어요. 22년 동안 M2가 늘어난 양과 주택 가격에 늘어난 가격의 비율을 따져 보니까요, 34에서 한 7%가 업이 돼 있습니다.
버블이 낀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결국은 균형에 맞춰가거든요. 이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국은행 대차대조표 들어가시면 다 있거든요. 해보시면 주택 가격이 600%가 올랐는데 M2는 400%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면 조정 필요하잖아요. 이 과도한 어떤 가계부채가 여기서 발생을 해서 경제를 지금 다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안개가 이제 거치는 게 저는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과도하게 올랐던 주택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일본시로 찾아갈 날이 저는 5년 안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네. 누구나 인정하잖아요. 저성장 국면이고 인구 감소하고 결혼쌍이 저희 때 45만 쌍이었는데 지금 20만 쌍이 안 돼요. 그럼요. 딱 30년 만에. 네. 그러면 30년 뒤에 10만 쌍으로 주는 게 정상이잖아요. 지금 빠르게. 2034년에 12만 쌍입니다. 네. 그러면 급격하게 이 유효 수요가 주는 거예요. 이런 걸 중장기적으로 보실 때 물론 핵심적은 좀 경쟁력이 있어서 버티겠지만 수요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의 주택 가격은 이제 조정을 세게 올 수 있는 기간이 5년 안에 분명히 신호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것이 올해부터 내년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데 네. 내년에는 정책장으로 받칠 것이고 불확실성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 경제가 만약에 못 받쳐주면 또 자영업자나 PF 부분에서 리스크가 터지거나 이런 게 연속성으로 이어진다면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거고, 중요한 건 그 안 좋은 상황도 결국 언젠가 거치겠죠. 여기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그 상황이 안 좋은 게,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안 좋은 거예요. 무주택자분들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경제는 어떤 균형을 찾아가니까 그 아픔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한 15년, 20년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폴 보커가 미국에서 금리를 심하게 올려가지고 경제가 죽었을 때 딱 3년 고통스럽거든요. 네. 1982년부터 2000년까지 18년 동안 좋았어요, 미국 경제가. 왜? 거품이 제거되고 버블이 제거되니까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 되니까 이제 돌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시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부동산 시장이 지금 한국 경제에 아주 안 좋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다가 여러 가지 요인들, 외부 요인들, 내부 요인들 다 일단 조정 국면에 들어가기 위한 사전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자산 관리 좀 줄이시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하고, 레버리지 많으시면. 네. 그리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 중에 자식분들이 좀 두 분이다 이러면은 충분히 관망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내년에 3기 신도시 공급 많이 합니다. 정부에서. 왜? 이럴 때 건설회사들이 일거리가 없어요. 일거리가 없으니까 아마 내년에 생각보다 많은 공공택지 공급이 일어날 겁니다. 분양가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면 시장은 하향 연착륙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예전처럼 네. 투자 심리를 극대화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머리 고민하시다가 병 생기시면은 네.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가장 그거는. 중요합니다. 네, 그거 좀 네.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 거의 강의를 해주셨는데 네, 네. 여러분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다. 항상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한 건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다양한 정책들이 이제 탄핵을 맞으면서 좀 멈추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궁금하거든요. 이런 대선과 그리고 조기 대선이 또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좀 예상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이제 제동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좀 구분해서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제초안이라든지 세금은 국회 문턱에 막혀서 제대로 하지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토지거래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 권한이니까 또 크게 영향은 없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공급이죠. 공급과 규제 정책 두 개로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네. 공급 정책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제 3기 신도시 하나 있고요.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을 하겠다. 두 번째가 있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또 물론 서울 재건축도 포함됩니다. 하나가 있는데, 저는 이거는 공급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데 공통점이 있었고요.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차기 정부 누가 되더라도,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공급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공급은 서울 멈출 수도권. 수 없다. 공급은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3기 신도시 이미 토지 보상 대부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대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린벨트, 혹시라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굳이 윤석열 정부에서 하던 그린벨트를 내가 또 풀어야 돼? 기님만표 그린벨트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지정된 서리풀을 포함한 그린벨트들이 그 지작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토지 보상이 좀 수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좋은 땅을 내버려 두고 다른 땅을 굳이 개발할 필요가 국토부 입장에서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린벨트도 추진된다고 보고요. 네. 일기 신도시가 한 30만 가구 정도 되는데 굳이 안에서 제 표를 굳이 잃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공급도 해야 되고 또 지지표를 생각한다면 일기 신도시 진행이 되는데 저는 오히려 더 빨리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것 같습니다. 왜 손도 쥐고 왜 이렇게 작게 했어? 더 많이 해라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야, 민간에 맡기면 사업이 늦어질 수가 있으니 공공 주도로 속도를 올리겠다. 이런 정책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 정책은 오히려 더 강력하고 더 빠르게 차기 정부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이제 중요한 거는 규제죠. 규제는 이제 대출 규제가 있고 세금 규제가 있는데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가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올 7월에 그대로 시행을 하겠다라는 이제 걸 발표를 했는데 살짝 뉘앙스가 달라졌는 게 요즘 집값이 주춤하잖아요. 네. 좀 빠졌단 말이에요. 거래량도 빠지고 빠지다 보니 전세 대출을 DSR에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이거는 좀 안 해도 될 것 같아. 정책 자금 대출 좀 묶으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약간 뉘앙스가 살짝 무서운 표정을 짓다가 살짝 입꼬리가 좀 올라간 약간 완화된 표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들도 마찬가지죠. 2024년에 대출 안 해줘. 10월부터 거의 뭐 대출 문턱을 올렸는데 최근에 이제 새해부터는 2025년부터는 대출 문턱을 좀 내릴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대출은 우리 필요한 분들 네. 내 집 마련을 하시는 실수요자들은 대출 받기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집값이 폭등한다 그러면 다시 또 묶을 것이고요. 집값이 많이 떨어진다면 스트레스 DSR 3단계도 늦출 가능성이 높은데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를 우리가 두세 차례 정도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출 규제를 완전히 풀기는 어려울 것이다. 가계부채도 관리를 해야 되고 주택시장 자극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대출 규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세금 정책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시가격 현실화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한다고 했는데 네. 뭐 야당이 정권을 다시 잡게 되면 공시가격 현실화 다시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보유세 부담은 좀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자산가들이 제가 앞서서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걱정하는 부분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올라가면 피곤한데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런 보유세 부담은 저는 높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광수 대표님께서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정리가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이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쵸. 저희가 시장을 전망할 때 정책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구분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 여당, 야당이 정책을 달리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둘이 똑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가격이 오르면 규제하고요. 가격이 떨어지면 부양하는 방향성은 똑같다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가격이 오르라서 마치 규제를 엄청나게 한 것처럼 그리고 그런 당인 것처럼 그런 정치 세력인 것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에 그리고 진짜 많이 나왔던 정권 중에 하나 아닌가요? 그건 가격이 오르니까요. 오르니까. 만약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반대로 막 대출 규제 풀어주고 경기 부양하려고 노력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준을 달리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막 세상 달라질 거야. 아니요. 조건이 필요한 거죠. 뭐냐면 이렇게 높은 가격이 계속 유지되고 가격이 안정화가 안 된다면 규제가 나오겠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이나 정책을 유연하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 가격이 하락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처럼 높은 가격과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 속에서 나올 정책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누가 집권을 하든 어떤 네. 정책이 나올 수 있냐면 가계부채가 당연히 규제할 겁니다. 그걸 풀어줄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 경제 그냥 같이 망하자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책을 전망할 때는 교집합을 더 고민하시는 게 맞아요. 양극단을 고민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그 교집합은 결국엔 가계부채에 대한 규제가 교집합이 있을 수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가격이 빠지니까 세금 부담을 완화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고 네. 뭐 다주택자 양도세를 계속 중과하는 걸 연기해 왔단 말이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가격 이런 것들도 사실 세금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이래서 지금처럼 가격이 높은 상황 속에서 일종의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양극화가 커진 상황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 규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집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나 고가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세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정책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민주당이 되면 뭐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 뭐 국민의힘이 되면 어떻게 돼가 아니고요. 경제 정책이라는 건 경제의 상황에 따라서 정책이 들어오고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경제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들은 똑같아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한국의 정책을 보면 과거하고 똑같은 게 나와요. 반복되는 네. 거죠. 그러다가 가격이 오르면 예전에 규제했던 게 또 도입되고 가격이 빠지면 똑같은 게 또 도입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책을 오히려 그렇게 정치 세력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보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정책을 판단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시장이 2025년에도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정책의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가는 게 그래도 시장을 조금 더 덜 불안하게 할 수 있을까? 정책의 방향성에 일단 대해서 두 소장님하고 위원님이 뭐 답을 다 주셨기 때문에 정치하시는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결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와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은 도리어 이제 좀 조절해야 될 텐데 부동산 PF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동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건설사 자체의 유동성 어떤 유지가 좀 힘들어지니까 현장이 필요한데 지금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올해죠. 올해 가을에 국토부 장관이 얘기하잖아요. 공공택지 본격적으로 공급하겠다. 내년부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1만 원 던졌어요. 근데 한 5만 원에서 6만 원 던지면 건설회사한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저는 좀 확대될 것 같아요. 근데 정권이 어디가 되든 상관없이 말씀대로 환경에 따라서 분명히 공급 물량이 지금 적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년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신호를 줄 것 같고 그린벨트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공급하려면. 근데 그런 부분 보시면 되고 결정적인 건 이제 스트레스 DSR이 이제 12월에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하는데 그 금리가 만약에 2%라 가정하면 금리 인하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이 공급 정책하고 거래 정책하고 대출 세제인데 이미 다른 건 저 정리가 됐고 대출만 좀 변동성이 있잖아요. 다른 정책이 어떻게 쓸 게 없어요. 근데 대출 정책은 기재부하고 금융위 이 친구들이 좀 딜을 하는데 거기에 뭐 아시는 부동산 아까 말한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가 아니라 마피아 카르텔이 좀 존재합니다. 건설사를 받쳐주기 위해서 약간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좀 움직이긴 하는데 내년은 좀 여론이 분위기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좀 보이지 않는 압박이 있으면은 금융위원회 이쪽에서 대출을 확대하는 것 하다가 집값이 좀 움직이면 줄일 텐데 불행히도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면 다시 또 대출을 좀 풀어주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이 대출을 풀어주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라는 상황이라는 걸 좀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부가 할 일은 뭘까요? 공급을 막 하려다가도 줄여야 되고 뭐 이런 조절들을 막 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책의 변동성이 많은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네. 경제 여건이랑 맞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1기 신도시 말고 3기 신도시의 공급이 좀 많아질 거예요. 네. 분양가가 적정하다라면 우리 무주택자분들이나 이분들은 요번에 기회에 조금 내 집 마련에 좀 하기 좋은 타임에 어떤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금리도 낮춰주고 그래야 수요가 되고 거래가 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예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